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7급 공무원 경제학, 군무원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용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험장 갔다 오셔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신 거 이렇게 푸신 수험생분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내년 대비해가지고 해설 강의 이렇게 보시고 계신 분들도 될 텐데, 최대한 해설 강의니까는 조금은 기본 강의보다는 좀 임팩트 있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작년보다 쉬웠냐 어려웠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작년보다는 살짝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두 문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다. 그리고 쉬운 문제들, 평이한 문제들도 있었는데 평이한 문제들이 조금 앞쪽에 이렇게 몰려 있지만은 가책형을 기준으로 한 6번 문제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다 그러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거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도 문제는 평이하게 느껴졌지만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뒤쪽에 18, 19번 이쪽 그 다음에 20번대 뒤쪽으로 가가지고 조금은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들에서 많은 시간상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 쪽으로 가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자신의 실력을 조금은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X재화의 가격이 1% 변화되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요 PX 다시 의미하는 바는 PX분의 델타 PX 곱하기 100%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붙게 되면 다 변화율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해당 재화의 가격이 1% 변화되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소득 탄력성이 나오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 변화되었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몇 퍼센트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PY의 가격이 1% 변화되었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몇 퍼센트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 XJ의 가격이 3% 오르고 얘가 3%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쪽이 0.4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X닷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소득이 6% 증가했을 때요. 얘가 M 다시 플러스 6%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은 X닷은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된다? 이쪽이 3.6%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의 YJ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이쪽이 0.6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수요량을 6% 증가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YJ 가격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가 되냐면 얘 변화율, 그 다음에 얘 변화율, 그 다음에 얘 변화율 마이너스 1.2% 더하기 3.6%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X다 얘를 했을 때 얘가 6%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X다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요게 더하기 빼기 하게 되면은 3.6%가 나와야 됩니다. 즉 X 다시 PY의 변화로 인해서 X의 수요 변화가 3.6%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PY 닷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해 보면은 이쪽이 6%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이쪽에 6% 상승입니다. 처음에 바로 계산형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학을 이렇게 1년 동안 잘 공부하셨다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텐데 앞쪽에서 헌법행정법 조금 어려운 거 풀고 와가지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산이 소요되는 문제를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 자,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간단하게 해제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A와 B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공재 이렇게 돼가지고 A와 B의 개별 수요 곡선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개별 수요 곡선이요. 이렇게 했을 때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이 4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 전체의 공공재의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어떻게 구한다? 세뮤얼슨 조건에 의해 가지고 수직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직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MBA 더하기 MBB를 하게 되면 MBM 시장 전체의 MB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PA와 PB는 각각 A와 B의 한계 편익이다. 그래서 이쪽이 MBA가 되는 거고 이쪽이 MBB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를 이제는 수요 함수를 뭐로? 역수요 함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A는 50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B는 15 마이너스 2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MBA와 MBB를 더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MBM은 65 마이너스 2분의 3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랑 같게 되냐면 MB와 MC가 일치해야 되니까 MC가 지금 현재 4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산해 보게 되면 Q가 3분의 50으로 이렇게 간단히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얼마나 빨리 푸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역시도 가볍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죠. 외부성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비 측면 아닙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외부성이 존재하게 되면 이건 뭐 너무나 평이한 질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틀렸고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EMC 외부 한계 비용이 이렇게 양수가 된다. 그래서 SMC가 PMC 플러스 EMC로 구성이 되는데 EMC가 양수가 되니까 PMC보다 SMC가 이렇게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보다 실제 산출량이 과다 생산이 된다. 그래서 많다. 정확히 맞는 얘기고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해서 공유지의 비극 발생하게 됩니다. 무임승차.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원을 갖다 뭐라 부르는 거죠? 공유 자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공유 자원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은 누구와 이용하게 되는지 우리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배제성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합성이 이렇게 존재하는 자원. 공유자원. 그래서 답은 디글리얼.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시 파트에서 우리 미시적 기초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의 소비 함수에서는 현재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소비 성향은 일정하다.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의하면 소비 함수 C는 C0 기초소비 플러스 C 스몰 c MPC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Y 마이너스 T
가처분 소득. 따라서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 MPC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즉 모두 소비하지도 않고 모두 저축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소비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수평축에 y, 그 다음에 수직축에 c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점에서 뻗어 나오게 되는 요 45도 선을 기준으로 C0, 기초소비도 이렇게 양수가 되고 MPC는 0과 1 사이로 들어가게 되니까는 Y 절편은 요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45도 1보다 작은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는 케인즈의 절대 소비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C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증가하더라도 현재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무슨 뜻이죠? Y가 증가해서 Y-T가 이렇게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APC로서 뭐가 된다? Y분의 C가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렇게 스타 지점이 있다. 그럼 뭐를 의미한다? 원점에서 스타 지점을 향해 뻗어나간 직선의 기울기가 Y분의 C. 요게 바로 APC가 되는 거죠. 그런데 Y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기울기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케인즈의 소비 함수 이론에서는 현재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소비 성향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항상소득 가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은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거는 뭐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은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C는 K 한계 소비 성향 그 다음에 마샬의 K가 되죠. K 곱하기 YP입니다. 즉 P 항상소득의 증가함수다. 그렇게 되면은 YT가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 3번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현재 가처분 소득 아니죠. 생애주기 가설은 미래지향적인 소비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처분 소득에 해당하는 건 케인즈고 생애주기 가설은 평생 소득, 더 정확하게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소비 수준, 우린 요거 갖다 뭐라 부르는 거죠? 소비의 평준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4번 홀에 의하면 항상소득 가설과 합리적 기대를 결합시킬 경우 소비는 임의보행, 예측할 수 없다.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4번까지는 크게 난이도 있는 지문은 없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갑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아주 빈번하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화폐 보유를 줄이는데 구두창병.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화폐를 실물 자산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남미 아르헨티나 보게 되면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바로 월급 받자마자 마트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을 화폐를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데 거래 비용 구두창이 딸게 된다. 그래서 화폐 보유를 줄이는 데 드는 구두창비용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기존의 가격 메뉴표를 바꾸는 메뉴 비용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3번에다 별표 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 재분배가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완전 예측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파이 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로 부가 이전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뭐가 되는 거죠? 실질 가치, 즉 실질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이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명목 이자율을 똑같이 이렇게 상승시켜서 실질 이자율을 고정액에 실질 가치를 하락하는 걸 방지시킨다.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 경우에는 피셔 방정식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득 재분배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4번 상대 가격의 변동성 증가에 의한 자원 배분의 왜곡. 요게 바로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기출 지문인데 우리 국가직 7급뿐만 아니라 CPA 그다음에 감정평가에서도 많이 출제됐다. 무슨 뜻이냐면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P와 Y로 들어갈 때 요 P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일반 물가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 P는 일반 물가예요. 반도체 가격, 자동차 가격, 쌀 가격, 농산물 가격 다 이렇게 가중평균에서 구한 CPI, PPI,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일반 물가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데 인플레이션이 10%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자동차 가격, 반도체 가격, 쌀 가격이 동일하게 10% 상승하는 건 아니다. 어떤 제품의 가격은 10%보다 높게, 어떤 제품의 가격은 10%보다 낮게. 그래서 PY분의 PX 얘는 이렇게 상승하고 얘는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가격의 변동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모든 재화의 가격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Y분의 PX가 달라져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요번 국가직 7급 문제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한 학생과 제대로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과 그 다음에 그냥 OX 지문이나 암기,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는 학생 요거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두었습니다. 즉 요번 국가직 7급에서는 불이탄은 없었다. 범위는 없었다. 다 예측 가능한 A급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과점시장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게임 이론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풀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A와 B가 경쟁하는 복점시장, 과점시장인데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두 기업 모두 고정 비용이 없으며 한계 비용은 2로 일정할 때 그래서 MC는 2로 들어가니까 얘를 바로 적분해주면 TC는 EQ 플러스 스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TFC 총 고정 비용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TC가 바로 EQ가 됩니다. 그리고 TC가 EQ가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AC는 Q분의 TC로 들어가 가지고 2가 되는 거죠. EQ를 Q로 나눠주면 2입니다. 즉 MC가 2라는 것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항상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그러면 전학생의 점수와 반평균이 일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한계 비용을 할 때도 옳지 않은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트랑 모형의 내시 균형에서 두 기업의 이유는 0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즉 생산함수가 동일합니다. 이때 베르트랑 모형은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P는 20-Q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P가 바로 MR에 해당하는 거고 얘랑 MC가 2가 되는데 둘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MC2를 이렇게 쏙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은 1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Q스타는 18이 되고 P는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요게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이고 얘는 베르트랑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베르트랑에서의 파이를 구해보면 파이는 TR-TC로 들어가고 TR은 P 곱하기 Q고 그 다음에 TC는 AC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P-AC 곱하기 Q로 들어가게 되면 P는 지금 현재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됩니다. 그리고 AC는 지금 현재 여기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Q가 18단위를 산출하더라도 2-2는 0이 돼서 두 기업의 이유는 0이 된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이 완전한 담합을 하는 경우 꾸르노 모형에서의 내시 균형보다 각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우선 이 문제를 엄청 신경 써서 낸 게 느껴진 게 뭐가 되냐. 문제를 굉장히 잘 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문제가 조금은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겠다. 어떤 뜻이냐면 요 지문을 맞고 틀리고 하기 전에 꾸르노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내시 균형이 존재합니다. 꾸르노에서는 내시 균형이 존재해요. 상대방의 생산량을 주어진 전략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산출량을 달성하고 그 꾸르노 균형에서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시 균형이 되는 거죠. 자, 요 관점에서 이렇게 됐을 때 3번 보게 되면 슈타켈버그 모형에서 선도자와 추종자가 불명확하여 모든 기업이 선도자로 행동하려는 경우에는 선도자일 때보다 선도자 추종자가 되면은 오히려 선도자의 이윤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선도자에서 선도자 추종자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우에는 내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과점시장 슈타켈버그 모형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문 안에서 출제자가 힌트를 이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이렇게 3번이 쉽게 나오는데 계산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가 되냐면 두 기업 모두 한계 비용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복정 기업의 한계 비용이 일정할 때는 우리는 각각 복정 기업의 반응 곡선을 굳이 힘들여 계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로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1번 꾸르노 기업이 있고 1번 꾸르노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 산출량의 3분의 1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은 18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 꾸르노 기업은 6개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2번 꾸르노 기업 역시도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6개를 산출해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P는 20-Q로 들어가게 되는데 꾸르노 시장에서는 Q1 꾸르노 플러스 Q2 꾸르노가 전체의 Q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20-12는 이렇게 8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꾸르노 시장에 존재하는 복정 기업의 각 이유는 어떻게 된다? P-AC 그리고 곱하기 Q1 꾸르노로 들어가 가지고 P가 지금 현재 8이 되고 AC는 2라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고 Q1 꾸르노는 6이 되니까 얘는 3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 기업의 이윤 역시도 36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두 기업이 완전한 담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처럼 행동하는 거냐면
독점 기업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점 기업처럼 행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P는 20-Q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MR은 얼마가 되냐면 20 마이너스 Y절편 똑같고 기울기만 2배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MR과 뭐가 MC가 일치하는 지점. MC는 지금 얼마라 그랬죠? 2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넘어와 가지고 18이 돼 가지고 Q 독점 시장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격은 어디 되냐면 수요 곡선상에서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이렇게 되면은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윤은 똑같이 P-AC 그리고 곱하기 Q로 들어가게 되면은 11-AC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Q는 9가 됩니다. 그러면은 81이 되는 거죠. 그런데 81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복전 기업이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게 되니까는 얘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40.5가 됩니다. 그래서 40.5는 36보다 크기 때문에 두 기업이 완전한 단합을 하는 경우 꾸르노 모형에서의 내시 균형보다 각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정확히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타켈버그 모형에서 선도자와 추종자가 불명확하여 모든 기업이 추종자로서 행동하려는 경우 균형은 꾸르노 모형의 내시 균형과 같아지게 된다. 정확히 맞는 지문입니다. 어떤 지문이냐면 자, 선도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자는 추종자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반응 곡선을 서브젝트 투 제약 조건 삼아서 자신의 선도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추종자의 반응 곡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선도자의 생산량이 주어진 것으로 의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도자가 존재하지 않고 두 기업 모두가 추종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마치 꾸르노 시장에서 델타 CVQ 추측된 생산량에 대한 변화분이 뭐가 되는 거죠? 델타 QI분의 델타 QJ가 얘가 0인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추종자가 되면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은 꾸르노 시장에서의 반응 곡선 파이 1, 파이 2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네, 그래서 3번, 4번 슈타켈버그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다가 별표 칠하고 요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슈타켈버그 모형에서 선도자와 추종자가 불명확하여 모든 기업이 할 경우 내시 균형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쉽게 풀면 이렇게 풉니다. 우선 내시 균형, 내시 이퀄리브리엄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각 경기자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하여 도달한 균형. 요게 바로 내시 균형입니다. 그러면 내시 균형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시 균형에서는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다른 전략으로 바꿀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보세요. P면 Q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not Q이면 not P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다른 전략으로 바꾸었을 때 이윤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그 지점은 내시 균형이 아닙니다. 자,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이 모두 선도자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슈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선도자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 산출량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종자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 산출량의 4분의 1이 됩니다. 즉 선도자의 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18이에요. 그러면 선도자의 생산량은 9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기업이 모두 선도자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도자 1번 선도자, 그 다음에 2번 선도자 모두 생산량이 9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P는 20 마이너스 시장에는 2명의 선도자예요. 그러니까 Q가 Q1 선도자 플러스 Q2 선도자가 돼요. 여기도 9고 여기도 9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뭐랑 똑같죠? 베르트랑 완전 경쟁 시장 산출량과 동일해집니다. 그러면 선도자로 행동할 때는 이쪽에서 가격이 2가 돼요. 그럼 그때 선도자의 이윤은 P-AC 곱하기 Q로 들어가 가지고 2-2 곱하기 9로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자는 1번 선도자, 2번 선도자 다 뭐가 되는 거야? 0, 0의 이윤을 갖습니다. 이윤이 0, 0이에요. 그런데 만약 얘가 선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선도자와 추종자의 관계이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Q 선도자는 봤듯이 Q 스타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9를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추종자는 4분의 1로 들어가 가지고 2분의 9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P는 이 시장에서 P는 얼마가 되냐면 20 마이너스 Q 선도자 플러스 Q 추종자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이 9가 되고 이쪽이 2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은 2분의 18, 27 해가지고 40에서 빼게 되면 2분의 1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선도자 같은 경우에는 파이, 선도자는 P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2분의 13이고, 그 다음에 AC는 똑같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2분의 9 곱하기 9로 들어가면 뭐가 된다? 2분의 81. 우리 요거 아까 봤었죠? 40.5. 뭐랑 똑같아요? 독점 기업과 같은 이윤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종자가 됐을 때도 이윤이 있을 거예요. 그거까진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선도자가 됐을 땐 0,0이에요. 그런데 선도자 추종자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40.5, 얼마가 되겠죠. 나는 선도자에서 나는 계속 선도자이지만 다른 복전 기업을 선도자에서 추종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나의 이윤이 0에서 40.5로 증가하게 된다. 전략을 바꾸게 되면은 이윤이 증가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내시 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은 슈타켈버그 전쟁 상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선도자일 경우는 뭐가 된다? 내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면에는 이런 얘기가 쫙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계산해서 풀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깊게 공부했다 그러면은 조금 남들보다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풀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준비가 된 학생과 되지 않은 학생 간에 많은 이렇게 격차가 느껴지는
그런 관점에서 난이도를 조정한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LAC는 20-4Q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Q의 제곱이에요. 우리가 여기 뭐 플러스 Q의 제곱 요게 있지 않더라도 장기 평균 비용 함수는 이렇게 U자 형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L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LAC에서 어느 지점 LAC의 최저점이 장기 균형을 달성하게 되는 산출량 수준이 된다. 그래서 요때 우리가 Q스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요때 Q스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 LAC를 Q로 미분해요.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쟤는 마이너스 4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 균형 지점에서의 산출량 Q는 Q는 이렇게 4가 됩니다. 그럼 그때 LAC 4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P가 되는 거죠. 왜? 장기 균형에서는 기업은 초과 이윤은 없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없는다. 파이는 뭐가 되냐면 P-8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LA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Q입니다. 그리고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Q가 양수이니까는 P와 LAC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LAC의 최저점에서의 가격이 장기 균형에 도달하는 장기 균형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4,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4, 얘를 대입해 보면 P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 값이 12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P에다가 이렇게 12를 대입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얼마가 되냐면 8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시장 전체의 수요량과 생산량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몇 개를 생산한다? 4개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생산량 800을 N개의 기업이 4개씩 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게 되면 N은 얼마가 되겠죠? 이렇게 200 이렇게 답이 수월하게 나올 것이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번 갑니다. 환율 경로에 따르면 금리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하여, 그렇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자본이 유출되는 거예요. 자본이 유출되면은 돈을 빠져나갈 때 원화로 가져가지 않고 달러로 가져가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요때 이는 명목환율입니다. 명목환율.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명목환율을 이렇게 스몰 e, 그 다음에 요 입실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쪽이 이제 실질 환율이 되는 거죠. 명목환율이 상승해요. 명목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실질 환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명목환율 곱하기 P분의 PF가 되니까 명목환율이 상승하니까 실질 환율도 상승해가지고 순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정확히 맞는 얘기고, 2번은 좀 있다고. 3번. 자산가격의 경로에 따르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그렇죠. 4번. 금리 경로에 따르면 단기 금리 하락으로 장기 금리와 은행 금리도 하락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네,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게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이론에 따르면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1년짜리 단기 이자율, 그 다음에 또 단기 이자율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단기 이자율, 네, 이런 단기 이자율들을 평균한 값이 요게 n이라 치면 1, 2, 1년 뒤에 단기 이자율, 2년 뒤에 단기 이자율, n년 뒤에 1년짜리 단기 이자율, 얘네들을 산술 평균한 값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장기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장기 이자율도 상승하고 단기 이자율이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장기 이자율도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금리 경로에 따르면 단기 금리가 하락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와 은행 금리도 하락하고 현재 소비와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 확대 Y가 증가하게 된다.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신용 경로에 따르면 예금 및 대출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계와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개선이 되어야지만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쉽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맞추시면 되는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작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올해도 그렇고 필셋이 도입된 이후에 전문 과목으로서 경제학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 25문제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제경제학이 한 5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20%. 근데 예전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오히려 국제경제학이 살짝 평이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기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국제경제학만 보게 되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경제학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다. 뭐가 되냐면 국제경제학은 범위를 넓혀지게 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시와 거시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이해도를 심화시키는 측면에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무원 공부 준비하시게 되면 뭐 많이 풀었던 문제인 거죠. 소국입니다. 국제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이 국내 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최초의 이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쪽이 35가 됩니다. 이게 국내 가격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개방되어 국제시장 가격 PF가 20이 되었다. PF가 만약 35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 국가는 수입을 해야 돼요?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PF가 3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PF가 최초에 PF가 지금 이렇게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PF가 20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생산자의 공급 의도가 축소돼요. 그래서 요 크기만큼의 생산의 잉여 감소분이 있는 거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요 사다리꼴 크기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한 생산자 잉여를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압도하게 되니까 삼각형 크기만큼의 사회후생의 증가분 개방경제 하에서의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런데 정부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제의 단위당 종량세예요, 종가세가 되는 거예요. 종량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 이동입니다.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라지 T10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PF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20이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T 이렇게 10만큼 국내 가격이 30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초에는 이만큼의 뭐가 있는 거죠? 초과 수요분만큼 수입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요 ED 프라임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가지고 여기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만큼의 수입에 대하여 정부가 T만큼 부과하는 관세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관세 수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 크기의 합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경제적 순손실, 사증 손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까지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얼마가 되냐면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넣어보게 되면은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25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40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는 얼마가 되냐면 15 곱하기 10 해가지고 150의 관세 수입이 존재하는 거고, 요 삼각형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0, 20 합치게 되면 30, 그 다음에 높이 10이니까 300, 그리고 2로 나누게 되면 150. 그래서 더하기 빼기 넓이 구하는 거야. 쉽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에다가 별표하고 무슨 뜻이냐면, 자, 시험 문제에서 10번이 한눈에 보이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평이한 문제고, 이게 뭐지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한계대체로 가야 돼, 뭐 MRS XY 써야 돼,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10번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들, 어떤 수험생들은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하고서 잡느라고 시간 좀 보내셨을 겁니다. 한 번에 보이지 않으면. 자, 얘는 뭐냐면은 요거죠. 소비자 A의 선호 체계는 완비성, 무슨 뜻이죠? 각 소비 조합에서의 효용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행성, A보다 B를 선호하고 B보다 C를 선호한다면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한다 그러면 A를 C보다 선호하게 된다. 이행성. 연속성, 소비가 조금 변할 때 효용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강단조성, 소비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효용도 조금이라도 변한다. 볼록성, 무차별 곡선이 X와 Y가 모두 굿즈인 경우에는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무차별 곡선은 극단의 소비보다 균형 잡힌 소비를 선호한다. 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들어가는데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X제화가 있고 Y제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X제를 5단위, Y제를 7단위. 네, 그러면 이쪽에다가 X는 5,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Y는 7. 요 지점이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제 9단위와 X제 9단위. 그 다음에 Y제 5단위입니다. Y제 5단위.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점을 그리게 되면 요 지점이 너무 밑에다 그렸네. 이쪽에다가 한 Y는 5.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요 지점이 이렇게 B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얻는 효용이 같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뭐에서부터 나온다? 무차별 곡선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동일한 효용 수준을 보장하는
X제와 Y제의 소비 조합을 연결한 게죠. 효용 수준이 동일하니까 무차별 곡선이 A와 B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가 X제 6단위, X제 6단위면 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X제 6단위. 그리고 Y제 8단위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Y제 8단위는 7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요 지점이 될 겁니다. 이쪽이 8이에요. 그래서 6,8 이렇게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무차별 곡선은 뭐라 그랬냐면은 볼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A와 B를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타 지점을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우상방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답은 X제 9단위와 5단위를 소비하여 얻는 효용 수준보다 9단위, 5단위다. 뭐가 되는 거죠? 얘가 효용 수준이 높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네, 요 10번 문제에서 조금은 이렇게 한 번에 보이지 않게 되면은 조금 답답하셨을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솔로우 모형이 나오게 되면 계산형 혹은 황금률이 나오게 되면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나왔다. 갑니다. 기술 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우 모형. 우리는 솔로우 모형을 뭐라 부르는 거죠?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 부릅니다. 즉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Y는 F of K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균제 상태에서 K가 고정돼 있다 그러면 Y 역시도 고정. 뭐가 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나머지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본 유지선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하게 되면서 1인당 자본량은 감소. 맞죠? 절대적 수렴성이 도출되는 것은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그러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는 솔로우 모형을 보완하여 나온 내생적 성장 모형은 한계 수학이 체감하지 않거나 혹은 불변한 경우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는 얘기고 저축률이 황금률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그러면 저축률을 낮춥니다. 저축률을 낮추게 되면 당장 C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소비, 황금률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가 극대화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황금률에서 벗어나 있다는 자체는 황금률보다 소비 수준이 적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황금률이 아닌 지점에서 황금률로 가게 되면 미래 소비는 반드시 증가하게 된다. 개념적으로 개념만 알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총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 12번 문제를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곡선상의 이동이냐 곡선 자체의 이동이냐 요렇게 CPA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 기출 트랩을 이렇게 걸어놓은 걸로 생각했는데 그거랑은 조금 뉘앙스를 달리 갔어요. 어쨌든 물가 수준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P와 Y 평면에서 AD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죠. 이때는 뭐가 된다?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하락하고 투자 지출 증가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세 가지. 이부경, 이자율 효과, 부의 효과, 경상수지 효과. 그 중에서 이자율 효과 설명하는 정확히 맞는 얘기고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정부의 세금이 인하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증가는 물가 수준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인하입니다. 제3의 경제 변수입니다. 뭐가 되는 거죠? 곡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우측 이동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3번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국방비, 도로 건설 등 정보의 구입 증가, G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C 플러스 I 플러스 G. 네, 그래서 우측 이동 맞는 얘기고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1달러 2,000원에서 1달러 1,000원이 되는 거죠. 명목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도 하락하게 되는 거고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순수출이 감소하게 돼서 총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 좌측 이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적 기대하에서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토픽인데 문제는 쉽게 나왔다. 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통화주의 학파들의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파이는 파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u 마이너스 un으로 들어가게 된,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SPC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인 LPC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는 파이와 파이 2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 그렇죠. 그리고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건 뭐로부터 도출된다? SAS 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 변동이 발생했을 때 요 SPC 곡선 상을 타고 파이와 U가 이동하는 것, 상충관계는 뭐 때문이다? 경기 변동의 원인이 총수요 충격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 변동의 원인이 총 부정적인 총 공급 충격이라 그러면은 파이도 상승하고 U도 증가해야 되니까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상방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자. 아니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파이 2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단기적으로 실업률의 영향,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필립스 곡선은 장기에서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자연 실업률 가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제로가 존재하게 된다. 자, 요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 뭐가 되냐면은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요. 수요 곡선이 반응해요? 공급 곡선이 반응해요? 공급 곡선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이 수평 이동이에요? 수직 이동이에요? 수직 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 곡선은 MC를 의미한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만큼을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이만큼의 MC가 발생하니까 비용의 증가분이 발생하니까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가격을 받아야지 계속 조업을 할 거야. 그래서 공급 곡선의 높이는 한계 생산에 따른 비용의 증가분만큼 생산자가 시장에 요구하는 최소 요구 판매 가격입니다. 반대로 수요 곡선의 높이는 한계 소비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만큼 소비자가 시장에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수준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의 보조금, 그러면은 내가 10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MC가 하락하게 되니까 이렇게 공급 곡선이 수직 하방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 하방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P0가 P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땅땅땅땅 해가지고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크기만큼 생산자 잉여도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뭐가 있는 거죠? 생산 단위당 100만큼의 정부의 보조금 지출 총액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Q1이에요. 여기는 Q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Q1에 대하여 그 다음에 요 100의 크기만큼 정부의 생산보조금 지출 총액이 존재하게 되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은 빠져나간 거예요.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과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의 합이 뭐에 미달하게 된다? 정부의 생산보조금 지출 총액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본에 해당하는 크기만큼의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리본의 크기는 정확하게 뭐와 일치하게 된다? 높이가 똑같고 밑변에 똑같으니까 요 마주 바라보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Q0와 Q1 그 다음에 이 높이는 100이니까 우리가 각각 계산해 보게 되면 Q1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이쪽이 Q1이 최초에 Q1이 이쪽이 1000 그 다음에 이쪽이 15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500 밑변의 길이 이쪽이 500이 되고 그 다음에 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2로 나누게 되면은 2500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크게 어려움은 없고 시간을 조금 잡아먹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 통합균형이냐 분리균형이냐 요 단어를 조금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냐 요 차이입니다.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보유한 경제주체가 취하는 행동은 시그널, 신호 발생이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경제주체가 취하는 행동은 스크리닝, 선별입니다. 맞는 얘기고 기업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효율 임금,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효율 임금을 설정함으로써 근무 태만의 기회비용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춰 기업 특화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역선택을 방지함으로써 MPL을 높이는 이윤 극대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정확히 맞는 얘기고 리얼, 유인 설계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게. 그렇죠. 분리균형 이겁니다. 정보가 비대칭 상황에서 저숙련 근로자는 300의 생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숙련 근로자는 500의 생산성입니다. 기업은 2명의 노동자 중에서 1명은 저숙련 노동자이고 1명은 숙련 노동자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누가 저숙련이고 누가 숙련 노동자인지는 모른다. 이걸 갖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둘을 모두 고용하게 되면 800이야. 그렇게 되면 나는 각각 800을 2로 나눈 400의 임금을 제시해야지.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통합균형입니다. 통합균형이에요. 이렇게 통합균형 하에서는 저숙련 근로자는 고맙습니다 하고 일을 하는 거고 숙련 근로자는 나 그 돈 받고는 일 못해 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한다. 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우린 이걸 갖다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방지하고자 신호 발송 이론으로서 자신의 높은 생산성을 증명할 수 있는 대학 학위 혹은 토익 점수 이걸 기업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위를 제시한 근로자는 숙련 근로자, 학위를 제시하지 못한 근로자는 저숙련 근로자. 그래서 기업은 학위를 제시한 숙련 근로자에게는 500, 학위를 제시하지 못한 저숙련 근로자에게는 300의 임금을 지급하는 분리균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균형에서 분리균형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기업 역시도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를 구분하여 직무 난이도가 높은 직무에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무에는 숙련 근로자, 낮은 직무 난이도에는 저숙련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적재적소를 통해 파레토 효율성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선호 체계를 갖는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선택을 하는 건 분리균형이 아니라 통합균형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수단으로 옳은 것은 간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구분이 들어갔다.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자,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M, 뭐가 되는 거죠? 통화 승수입니다. 통화 승수는 C 플러스 G 곱하기 1 마이너스 C분의 1. 이때 C는 현금 통화 비율,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현금 예금 비율로 들어가게 되면 K 플러스 G분의 K 플러스 1로 들어가게 된다. 어쨌든 간에 G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지급준비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은 통화승수는 상승하게 되는 거고, 통화승수는 뭐가 되냐면은 본원 통화를 한 단위 늘렸을 때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얼만큼 증가하게 되는가, 얘가 통화승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체의 통화 공급량은 통화승수 곱하기 본원 통화, 중앙은행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은 통화승수가 상승하여서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정확히 맞는 얘기고, 직관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대돼서 신용창조 과정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4번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 인상은 다이렉트로 본원 통화를 늘려서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비해서 지급 준비율 인하는 본원 통화가 아니라 통화 승수를 상승시켜 가지고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요게 틀렸죠. 지급 준비율 인하는 통화 승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본원 통화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 17번.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AD가 우하향하는 이유는 이부경, 이자율 효과, 부의 효과, 경상수지 효과입니다. SAS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정보의 불완전성, 비대칭성, 그 다음에 가격의 경직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느냐 아니면 최종재화가 거래되는 재화시장에서 발생하느냐.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뭐가 되는 거죠? 노동자 5인 모형, 즉 화폐 완상 모형. 그 다음에 재화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뭐가 되는 거예요? 루카스의 불완전 정보 모형. 일반 물가의 상승을 상대 가격의 상승으로 오인하여, 지금 러시아 전쟁해가지고 다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집만 맛집으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노동시장의 가격 경직성, 임금 경직성 모형, 재화시장의 경직성, 재화시장 가격 경직성 모형, 네 가지 관점에서 SAS는 우상향하게 된다. 기억, 신축적 가격 조정과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불완전 정보로 인한 물가 예상의 착오, 뭐가 되는 거예요? 루카스의 불완전 정보 모형입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고, 가격을 즉각적으로 조정하는 기업과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의 혼재. 그렇죠. SAS 우상향. 그 다음 리을부터 해보겠습니다. 임금 계약에 의해 명목 임금의 일정 기간 고정, 임금 경직성 모형입니다. 디귿, 자연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면 UN이 하락하게 되면서 일국의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L이 증가하게 됐을 때는 LAS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SAS가 우상향하는 이유가 아니라 LAS 곡선 자체의 이동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생산물 가격 이렇게 P는 3,000입니다. 기업 A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MPL을 구할 수 있는 거죠. MPL은 요 생산함수를 L로 미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MPL은 5가 되는 거예요.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기업 A가 수요 독점적인 경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고용량,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경우 기업 A의 이윤 극대화를 해서 고용량.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면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임금과 W 스타와 L 스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는 한 개 기업이 한 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얻게 되는 한 개 생산물 가치로서 P 곱하기 MPL로서 기업이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금 수준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뀌었죠. LD, LS입니다. 따라서 노동 수요 곡선은 뭐가 되냐면 W 이퀄 P 곱하기 MPL이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MPL은 5예요. 그리고 P는 3,000입니다. 그러면 W는 얼마가 되냐면 1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우하향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죠? 노동 수요 곡선이 얘가 W 이퀄 15000으로 수평선으로 주어져 있다.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L은 10W 그 다음에 플러스 1000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나는 지점은 뭐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W15000에다가 얘를 대입하게 되면은 요 E 스타 지점에서 L 스타가 이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온다? 160000, 16000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노동시장에서 기업 A가 수요 독점자인 경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고용량은 요게 포인트인 거죠.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요 독점자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순응자, 임금 순응자를 전제로 하게 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얘가 아까 뭐 어디서 나왔어요? P 곱하기 MPL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산물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완전 경쟁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면 P와 뭐가 같아지는 거죠? MR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P 곱하기 MPL인 VMPL과 MR 곱하기 MPL인 한 개 수입 생산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수요 독점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 고용량은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때 얻게 되는 수입의 증가분인 MRPL과 그 다음에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분인 MFCL 노동의 한 개 요소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예요. 요 MRPL이 바로 MR 곱하기 MPL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MR 곱하기 MPL은 15000으로 계산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뭐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MFCL을 찾아야 되는 거죠. MFCL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얘가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얘가 노동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독점 기업은 노동 공급 곡선을 뭐로 인식하게 된다? AFCL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 공급이 증가할수록 AFCL이 상승합니다. 무슨 뜻이죠? 노동의 평균 요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고용을 증가시킬수록 반평균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학생의 점수 MFCL이 AFCL보다 크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상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방이 된다? Y절편, W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만 정확히 2배가 되는, 그래서 이쪽이 MFCL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MFCL을 구하려고 그러면 뭐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은 역노동 공급 함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은 10W 플러스 1000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LS가 되는 거죠. 역노동 공급 함수로 바꿔주게 되면 W는 나눠줘가지고 1000,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쪽 나눠주게 되면 W는 10분의 1 LS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이 바로 얘가 AFCL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쪽이 AFCL이에요. 그러면 MFCL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되냐면은 Y절편은 똑같고 그 다음에 기울기만 정확히 2배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L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MFCL이 이렇게 나오는가 한번 해볼까요? MFCL 노동의 한계 요소 비용은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TFCL 비용의 증가분이에요. 근데 TFCL은 뭐가 되는 거죠? W 곱하기 L이에요. 그래서 델타 L분의 델타, 지금 W는 뭐가 되냐면 10분의 1L 마이너스 1000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L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델타 L은 델타 L분의 델타 10분의 1 L 제곱 마이너스 1000L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L로 미분해버리면 뭐가 된다? 2 빠져나와가지고 5분의 1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MFCL은 이렇게 되고 MRPL은 얼마가 되는 거죠? 15000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똑같이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윤국대를 달성하는 최적 고용량은 80000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 뭐가 된다? 수요 독점 기업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빨리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갑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게 금융 파트, 이쪽에 이제 채권 파트인데, 여기서 무이표채라 그랬어요. 얘가 뭐가 되냐면 할인채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표채입니다. 할인채는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표채는 매번 정해진 이자 지급일에 쿠폰 금액, 이자 지급액 C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만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액면가액과 마지막 쿠폰을 지급해요. 그런데 무이표채, 할인채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딱 액면가만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표 채권의 가격이에요. PB, 프라이스 오브 본드가 되는 거죠. 만약 액면가 만기가 N년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만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자 지급에 C에 쿠폰을 지급해요. 그럼 얘를 1 플러스 I 나눠줘야죠. 왜? 1년 뒤 현재 가치니까.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1 플러스 I로 시간 할인이 들어가고 2년 뒤니까 2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년 뒤 똑같아요. 1 플러스 I의
세제곱 들어가고 플러스 점점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의 만기 직전에 n-1c 그리고 만기가 됐어요. 그때는 1 플러스 i n으로 현재 가치화 하는데 마지막 쿠폰 지급하면서 FV 페이스 밸류 뭐가 되는 거예요? 액면가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채권의 가격은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이다. 그래서 이표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요게 중요한 거죠. 할인이 들어가는 i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만기 수익률 혹은 채권의 유통금리 혹은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시장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수익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슨 뜻이요? i가 일정한 상태에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무슨 뜻이다? 이렇게 만기가 1년 남았을 때보다는 만기에 다가서게 되면 요 크기만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짜리 때는 요게요. 요것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짜리가 되면은 만기, 그러니까 1년이 더 지나갔어요. 그럼 여기가 가격이 되는 거죠. 3년 되면 이렇게. 그렇죠. 만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가 점점 추가되는 거니까 이표채의 가격은, 무이표채의 가격은 상승한다. 똑같아요. 무이표 채권의 가격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C만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C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기 수익률이 일정한 상황에서 무이표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 다음 만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만기 수익률 I 시장 이자율과 이표채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죠. 정확히 맞는 얘기고. 3번 무이표 채권의 경우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게 변할 때 가격 변동폭은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크다.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틀리고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아요. 장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기가 10일대요. 그러면 1 플러스 i가 예를 들어서 5%예요. 그러다 얘가 7%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2%만큼의 변동분이 있는데 요 제곱으로 들어가는 게 10제곱이에요. 그런데 만약 만기가 1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단기 채권 1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제곱이에요. 무슨 뜻이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똑같은 이자율 변화에 대하여 위에 붙어 있는 제곱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더욱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더 크고 맞는 얘기도 똑같아요. 이표 채권 역시도 바뀌었습니다.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변동폭이 더욱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 이표 채권의 가격에 대한 함수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요걸 옆에다 적어 놓고 교수님이 요걸 말로 물어본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갑니다. 2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가게 되면 자 보세요. x와 y만 소비합니다. u는 3x 플러스 4y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x제와 y제는 뭐가 된다? 완전 대체제 관계. 정확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볼게요. MRSXY는 MUY분의 MUX로 들어가게 되는데, MUY는 4고 MUX는 3이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바로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4분의 3이 나옵니다. MRSXY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랑 뭐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PY분의 PX를 비교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PY는 4예요. 4입니다. 그리고 PX는 미지수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럼 무슨 뜻이죠? MRSXY가 PY분의 PX보다 크면 PX분의 MUX가 PY분의 MUY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1원당 한 개의 효용이 높은 X제로 100% 소비하는 거예요. Y는 하나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 경우에는 PY분의 MUY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Y를 100% 소비하고 1원당 한 개 효용이 높은 Y로 1원당 한 개 효용이 낮은 X제를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Y는 100%,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에요. 전혀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어떠한 소비 조합에서도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 PX가 3보다 작아요. PX가 3보다 작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거죠. PY분의 PX가 MRSXY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주어진 M은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로 들어가요. 이때 Y 소비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니까 M은 PX 곱하기 X가 돼서 얘를 수요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PX분의 M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J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XJ의 수요 곡선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구간이 존재한다. 수요 곡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PX가 3을 기준으로 PX가 3보다 적은 영역에서는 모든 걸 뭐로 X제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PX분의 M만큼 최대로 소비하게 되는 거고, PX가 3이 되면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소비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바뀌었죠. 이렇게 PX가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PX가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PX가 만약 3보다 크다 그러면은 모두 Y제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제 소비량은 0이 된다. 그리고 PX가 3일 때는 어느 구간에서나, 그리고 반대로 PX가 3보다 작으면은 모두 X제를 소비하니까 PXM 우사향하는 형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구간, 이쪽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PX가 3일 때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여기서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만약 내가 이 수요 함수의 형태를 알고 있다. 수요 함수가 어떤 형태냐면 X는 PX분의 M입니다. PX분의 M이다. 나는 소득의 일정 비율, 뭐가 되는 거죠? 100%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에요.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면은 PCC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평선입니다.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이 되면은 ICC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직선이고, 이걸 X와 M, 앵겔 지수 평면에다, 앵겔 곡선 평면에다 그리면 이렇게 ICC는
원점에서 뻗어나가게 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PX가 3일 때 소비자 A의 XJ에 대한 가격 소비 곡선은 이렇게 돼가지고 PX가 3보다 작을 때 PX가 하락하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 경우에서 여전히 PX가 3보다 작으니까 모두 다 X만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PC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X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들어가서 엔겔 곡선으로 들어가면 이쪽이 소득이 되고 이쪽이 X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모두 XJ, 이만큼 증가하게 되면 모두 이렇게 똑같이 ICC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에 별표 칠하고 난이도 있었습니다. 난이도 있어요. 네, 난이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21번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앞쪽에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갑니다. A와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사적인 재화인 X, 이게 포인트예요. 사적 재화인 X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A와 B가 소비하는 재화가 동일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A도 PX를 XJ를 소비하고 B도 PX를 소비하는데 두 재화가 동일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가격이 같습니다. 마치 PY분의 PX가 1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숨겨진 논제였어요. 힌트였어요. 소비되고 있다. XJ의 총 부존량은 15이다. XA 플러스 XB는 15입니다. A와 B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돼 있다. 이 경제에서 롤스입니다. 롤스는 사회후생함수가 뭐가 되냐면 미니멈 UA, UB로 들어가요. 이때 효용 극대화 조건은 뭐가 되냐면은 미니멈 지금 현재 UA는 루트 XA예요. 그 다음에 UB는 2 루트 XB가 됩니다. 효용 극대화 조건은 뭐가 되는 거죠? 루트 XA와 2 루트 XB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루트 XA 이퀄 2 루트 XB가 돼가지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 XA는 4XB가 됩니다. XA가 4XB가 되는 거니까 집어넣게 되면은 5XB는 15가 돼가지고 XB는 3이 되는 거고 XA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미니멈 루트 XA는 10이에요. 그 다음에 2 루트 XB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루트 12는 2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 조건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롤스에서는 2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뭐가 되냐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예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U는 UA 플러스 UB로 들어가게 된다. UA는 지금 뭐가 되냐면 루트 XA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루트 X 2 루트 XB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1원당 한 개 효용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MR SXA, XB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UXB분의 MUXA를 계산해 보면은 루트에서 요거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xb분의 xa가 되는 거죠. xa분의 루트 xb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은 pxb분의 pxa 마치 py분의 px가 되는 거예요. 둘이 같아요. 요랑 요 지점에서 균형을 달성하게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pxa와 pxb는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 조건은 루트 xb 이퀄 2 루트 xa가 돼서 xb는 4xa가 된다. xb는 4xa입니다. 그러면 xb가 이번에는 xb가 얘가 4xa로 들어가게 되니까 5xa는 15가 돼가지고 xa는 3이 되는 거고 xa가 3이 되니까 xb는 얼마가 되는 거죠?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각각 대입하게 되면 루트 3 플러스 2 루트 12로 들어가고 루트 12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4 루트 3으로 들어가게 되면 5 루트 3이 나옵니다. 시험장에서 조금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이제는 CPA 감정평가사 문제로 시험 준비하는 건 기본이 됐다. 이런 문제 조금 준비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그냥 단순 산수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혹시라도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i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균형, 명목, 이자율 요 단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단위 자체가 퍼센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피셔 방정식이 성립하니까 i는 r 플러스 파이 2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파이 2는 명목 화폐 공급 증가율, 명목 화폐 공급 증가율 1%예요. 얘가 1%예요.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은 3%예요. 3%예요. 그러면 요 i가 얼마가 되냐면 4%인데 얘를 갖다가 집어넣을 때 퍼센트지를 실수로 바꿔서 0.04 이렇게 되면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요 문제는 요게 단위 자체가 퍼센트예요. 그래서 얘를 실수로 바꾸면 안 되고 그대로 4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y가 이렇게 100으로 들어가는 거고 죄송합니다. 이쪽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랑 뭐랑 같아야 되는 거죠? P분의 MS랑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명목 화폐 공급이 얘가 이렇게 1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 요 Y가 1000이 돼가지고 600 마이너스 400은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분의 MD가 얼마가 되냐면 200이 되는 거고 이쪽이 200이 되고 그 다음에 P분의 MS P분의 100이 돼가지고 P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0.5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0.04를 넣느냐 4를 넣느냐 요걸 빨리 캐치하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별표 5개 하고 제일 어려웠던 문제다. 23번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출 문제이다. 주관식에서는 푸는 겁니다. 우리가 주관식 경제학 행시 이렇게 공부할 때 푸는 문제인데 이걸 객관식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크게 변별력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푸는데 어려움은 겪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냥 수학입니다. 가볼게요. 중앙은행이 극대화시키는 사회우생함수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목표 인플레이션이 0입니다. 그래서 파이 t가 지금 현재 0이에요. 민간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0으로 고정돼 있다. 파이 2도 지금 현재 0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중앙은행이 재량에 의한 통화정책 준칙입니다. 그러면 준칙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부 당국의 통화정책에 신뢰를 갖기 때문에 파이와 파이 2가 같아지게 돼요. 포인트는 준칙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이와 파이 2가 같아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 루카스의 총 공급 곡선에서 y는 y 스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 2인데 중요한 거 뭐가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사회 후생 함수의 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게 포인트인 거죠. 루카스 총 공급 곡선이 서브젝트 투 제약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후생 함수가 맥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루카스 공급 곡선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W를 찾으라. U를 찾으라. 웰페어를 찾으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파이 이꼴 파이 2로 들어가게 되면 y 마이너스 y 스타는 r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 2로 들어가게 되는데 파이와 파이 2가 같으니까 요 값이 0이에요. 그러면 y 마이너스 y 스타도 뭐가 되는 거죠? 이쪽도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y 스타가 0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이 2가 0이라 그랬어요. 얘가 0이에요. 그런데 파이도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파이도 0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다 뭐가 되는 거죠?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준칙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0입니다. 0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재량이 되는 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으로 들어갑니다. 재량으로 들어가요. 재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내가 요 파이 2는 0이고 파이 t도 이렇게 0인 상황에서 요 사회 후생을 어떻게 하겠다? 극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약 조건이 y 마이너스 y 스타는 감마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 2예요. 요때 나머지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파이 2가 0인데 우리가 뭐를 찾는 거냐면 결국은 얘를 W와 파이 평면에서 뭐가 된다? W를 극대화시키는 파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 뭐로 바꿔야 되는 거냐면 파이의 함수로 바꾸는 겁니다. 이 W를 극대화시키는 파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파이가 0이에요. 그러면은 y 마이너스 y 스타는 감마 곱하기 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 균형 조건, 제약 조건을 W에 대입을 합니다. W는 y 마이너스 y 스타인데 y 마이너스 y 스타는 감마 곱하기 파이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분의 1 알파 그리고 파이 t가 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파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무슨 뜻이다? 얘는 W와 파이의 함수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함수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다운워드하는 포물선입니다. 그럼 이때 W가 극대화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 되는 거죠?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극대화되는 값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W를 파이로 미분해가지고 그 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를 파이로 미분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파이로 미분하면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제곱이니까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 곱해주면 2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파이. 요걸 0으로 만들어주는 파이 값이 요 파이 값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넘어와서 2분의 1 알파 파이는 감마예요. 그러면 파이는 알파분의 2 감마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알파분의 2 감마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찾죠. W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W는 이거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알파 곱하기 파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알파 분의 2 감마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분의 1 알파 파이 값이 뭐다? 알파 분의 2 감마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알파 분의 2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알파의 제곱이니까 캔슬 돼가지고 알파 2의 제곱 4 캔슬돼요. 그러면 얘는 감마 제곱이 되는 거죠. 얘 계산하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빼면은 알파분의 감마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1번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쉽지 않다 솔직히. 1분 안에 2분 안에 그리고 시험 막판에 이쪽에 와가지고 23번 같은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23번 문제가 결국 뭐 그렇게 크게 남들도 다 어려웠을 테니까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부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됐습니다. 24번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자본 절약적 기술 진보예요. 평균 비용 곡선을 하방으로 이동시킨다. 뭐 직관적으로도 MC는 MPL분의 W 플러스 MPK분의 R이에요. 기술 진보가 발생하게 되면 뭐든 간에 MPL이나 MPK가 상승하게 되면 MC가 하락해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하방으로 이동하죠. 맞는 얘기고 자본 절약적 기술 진보는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등량 곡선을 원점 그렇죠. 보다 적은 L과 K를 가지고 더 많은 Q 똑같은 Q를 만들어내니까 맞는 얘기고 중립적 기술 진보예요. 중립적 기술 진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L분의 K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뭐다? MRTS LK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MRTS LK는 MPK분의 MPL이다. 그래서 얘가 유지되려 그러면은 자본의 한계 생산물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야지 고정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리을 상식적으로도 뭐 노동 절약적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L분의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L은 줄이고 K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 상대적으로 무슨 뜻이다? MPL의 상승폭보다 MPK의 상승폭이 크다는 거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기업의 노동 투입을 노동 절약적 줄이고 자본 투입을 상대적으로 늘리게 된다. 문제는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지문은 너무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이상하게 국제경제학이 쉽게 나온다. 쉽게 나오면 좋은 거죠. 갑니다. 핵시어 올림 모형입니다. 핵시어 올림 모형에 의하게 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무역 정책 이론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그 다음에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헥셔 올린 정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까지는 왜 갑국과 을국 중에서 왜 갑국은 을국에 비하여 X제와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지 이걸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등장한 이론이 헥셔 올린 정리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지금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어요. 그런데 노동풍부국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노동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W가 낮아요. 그러니까는 노동을 집약적으로 고용해서 생산하는 재화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 개방화되면, 무역이 확대되면 어떻게 된다? 노동 집약적인 재화,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거죠. 노동 집약적인 재화 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 규모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노동 수요 곡선, 노동 공급 곡선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E0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E1으로 오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W 상승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니까는 요 빗금층 크기만큼의 뭐가 된다? 실질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증가합니다. 갑국의 실질 임금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자본이 풍부해요. 그러면은 자본 집약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재화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건 뭐예요? 지금 X재화가 되는 거죠. X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은 X제는 자본 집약적이니까는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자본의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자본의 공급 곡선에서 E0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얘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똑같이 요 크기만큼 뭐가 된다? 자본에 대한 실질 임대료 을국 기준으로서 이렇게 증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좀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설명 들어갈 부분은 좀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와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푹 쉬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조금은 많이 지쳐있던 몸과 마음 회복하시고 그리고 조금은 주변에서 이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있게 되면은 경제학을 기출문제에서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코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